누구세요? 저 식당 안 가요. 박준혁 군, 아버님께서 남기신 약속을 지키러 왔습니다. 누구세요? 저 식당 안 가요. 새벽 어둠 속 검은 세단 세대에서 내린 노신사에게 낡은 가방 하나를 품에 안은 채 준혁이 비명처럼 외쳤습니다. 외삼촌에게 구박받던 것도 모자라 식당에 팔려갈 처지였거든요. 하지만 노신사는 허리를 깊이 숙여 그에게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가 이 가난한 고아 소년에게요. 박준혁 군, 아버님께서 남기신 약속을 지키러 왔습니다. 아빠요? 우리 아빠를 아세요? 준혁의 손에는 15년 전 아빠가 쥐어준 낡은 도장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삼촌은 아빠가 빚쟁이라고 했어요. 파렴치하게 돈만 빌려가고 죽어버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이 도장이 준혁 군의 인생을 바꿀 유일한 증거입니다. 도대체 그 도장 안에는 무슨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그리고 준혁의 아빠는 정말 빚쟁이였을까요? 20살 준혁이는 새벽 4시에 일어나 편의점 야간 알바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다. 살을 애는 칼바람이 창문 틈새로 파고드는 겨울밤이었다. 삼촌의 집은 온통 축제 분위기였다. 거실 탁자 위에는 수시 합격 통지서가 놓여 있었고 삼촌은 연신 아들 태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20살 동갑내기 사촌인 태준이가 대학에 수시 합격한 날이었다. 하지만 그 축제의 불빛이 닿지 않는 곳이 있었다. 바로 현관문 옆 편의점 유니폼을 입은 채 턱까지 차오른 숨을 내쉬는 준혁이었다. 8시간 동안 편의점 카운터를 지키고 막 돌아온 참이었다. 운동화 속 양말은 녹은 눈에 젖어 발가락 사이로 차가운 물기가 스며들었고 손등은 빨갛게 얼어 터져 있었다. 준혁이 현관문을 열자마자 숙모의 목소리가 거실에서 날아왔다. 준혁아, 너 마침 잘 왔다. 숙모는 소파에서 일어나지도 않은 채 손짓을 했다. 준혁은 젖은 양말이 마루바닥에 발자국을 남기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거실로 들어갔다. 삼촌의 시선은 여전히 태준이의 합격 통지서에 머물러 있었다. 태준이가 입학 서류 정리하느라 출출하대. 시장 가서 떡볶이 좀 사와라. 알지? 모퉁이 분식집. 거기 사장님한테 우리 집이라고 하면 떡 더 넣어주시니까. 준혁은 방금 벗으려던 외투의 지퍼를 다시 올렸다. 발가락 사이로 스며드는 차가운 물기가 뼈까지 시렸지만 준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대답했다. 네, 숙모. 금방 다녀올게요. 다시 문 밖으로 나서는 준혁의 등 뒤로 태준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나 떡볶이 국물은 빼달라고 해. 입학식 전에 살찌면 안 되니까. 준혁은 그 말을 등으로 들으며 다시 칼바람 속으로 걸어나갔다. 아까 퇴근하며 걸어왔던 그 길을 다시 걷는 발걸음은 천근만근이었다. 하지만 준혁의 얼굴에는 원망의 기색이 없었다. 그저 무표정하게 마치 오래전부터 정해진 일과를 수행하듯 발을 옮길 뿐이었다. 준혁은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고개를 숙이고 걸었다.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니 구름 사이로 별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다. 준혁은 그 별을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아빠, 오늘도 춥네요.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받아든 준혁은 뛰다시피 집으로 돌아왔다. 비닐봉지 안에 온기가 손바닥으로 전해졌지만 그 온기는 준혁의 것이 아니었다. 준혁이 떡볶이를 식탁에 내려놓자 외숙모는 힐끗 쳐다보지도 않은 채 말했다. 거기 두고. 태준이 집중 깨지니까 조용히 가서 앞치마 두르고 과일 좀 깎아. 준혁은 묵묵히 부엌으로 향했다. 싱크대 옆 낡은 못에 걸려있는 앞치마는 색이 바래고 여기저기 기름때가 묻어 있었다. 이 앞치마는 원래 태준이의 것이었다. 태준이가 중학교 가정 시간에 쓰다가 버린 걸 숙모가 준혁에게 넘겨준 것이었다.
준혁은 아무렇지 않게 그 앞치마를 허리에 둘렀다. 5년이라는 시간이 이 앞치마를 준혁의 제복으로 만들어버렸으니까. 사과를 깎는 준혁의 손놀림은 능숙했다. 칼날이 사과 껍질을 따라 빙글빙글 돌아가는 동안 거실에서는 태준이가 제잘거리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엄마, 나 입학하면 동아리 뭐 들어갈까? 요즘 댄스 동아리가 대세래. 우리 아들 하고 싶은 거 다 해. 엄마가 다 지원해 줄게. 준혁은 사과를 접시에 담으며 그 대화를 들었다. 가슴 한구석이 서늘하게 저려왔지만 준혁은 애써 그 감정을 눌러 담았다. 접시를 들고 거실로 나가려는 순간 준혁의 발이 멈췄다. 가방 속에 넣어둔 종이 한 장이 떠올랐기 때문이었다. 준혁은 접시를 식탁에 내려놓고 잠시 숨을 돌렸다. 삼촌과 태준이가 과일을 먹으며 떠드는 틈을 타 준혁은 구석으로 돌아왔다. 그리고는 편의점 가방 깊숙한 곳에서 꼬깃꼬깃 접힌 종이 한 장을 조심스럽게 꺼냈다. 종이를 펴는 준혁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것은 담임 선생님이 오늘 따로 불러 건네준 입시 배치표였다. 선생님은 준혁의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다. 준혁아, 내 성적이면 서울대 충분히 노려볼 수 있어. 전교 1등이 괜히 전교 1등이 아니야. 선생님이 직접 손으로 적어준 글씨가 배치표 위에 선명했다. 전교 1등, 서울대 합격권. 준혁은 그 글씨를 손가락으로 쓸어내리며 입술을 깨물었다. 눈가에 뜨거운 것이 맺혔지만 흘러내리지는 않았다. 울면 안 되니까. 여기서 울면 들키니까. 준혁에게 이 배치표는 세상 어디에도 없는 보물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누구에게도 들켜서는 안 되는 비밀이기도 했다. 2년 전 준혁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전교 1등을 했을 때의 일이 떠올랐다. 그날 준혁이 성적표를 들고 집에 왔을 때 삼촌은 그것을 보자마자 단번에 낯빛이 변했다. 전교 1등? 내 아빠가 남긴 빚이 얼마나 줄 알아? 팔자 좋게 대학 타령이야? 삼촌은 준혁의 손에서 성적표를 낚아채더니 눈앞에서 갈기갈기 찢어버렸다. 그때 준혁의 눈앞에서 흩어지던 종이 조각들의 모습을 준혁은 아직도 잊지 못한다. 그날 이후로 준혁은 성적표를 집에 가져오지 않았다. 대신 책상 서랍 맨 안쪽 아무도 손대지 않는 곳에 숨겨두었다. 쿵쿵쿵. 거실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준혁은 화들짝 놀라 배치표를 재빨리 접어 주머니에 쑤셔 넣었다. 숙모가 부엌으로 들어오는 소리였다. 준혁아, 뭐해? 설거지 안 하고. 아, 네. 지금 하려고요. 준혁은 태연한 척 싱크대 앞에 섰다. 심장이 귀청을 때릴 듯이 뛰었지만 손은 익숙하게 수세미를 집어들었다. 숙모는 냉장고에서 한우 팩을 꺼내더니 준혁을 스쳐 지나가며 말했다. 태준이가 떡볶이 먹고도 기운이 없대. 고기 좀 구워줘야겠어. 입학 준비하느라 기력이 없어서. 준혁의 손이 멈칫했다. 아까 편의점에서 8시간을 서서 일하고 그 길로 시장까지 다녀온 준혁에게는 삼촌이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으면서. 하지만 준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설거지를 계속할 뿐이었다. 잠시 후 거실에서 고기 굽는 냄새가 온 집안에 진동했다. 고소한 냄새가 부엌까지 흘러들어왔고 준혁의 빈속이 꼬르륵 소리를 냈다. 점심도 제대로 못 먹고 편의점 알바를 뛰었으니 당연한 일이었다. 숙모가 부엌으로 고개를 들이밀었다. 준혁아, 냄비에 시래기국 조금 남았으니까 그거 데워 먹어라. 고기는 태준이 몫이니까 손대지 말고.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냄비 뚜껑을 열어보니 정말 조금 밥 한 공기 적시기에도 모자랄 양의 시래기국이 남아있었다. 준혁은 그 국을 작은 냄비에 옮겨 담아 데우기 시작했다. 그때 태준이가 부엌 문 앞에 나타났다. 입가에는 기름기가 번들거렸고 손에는 젓가락에 꽂힌 고기 한 점이 들려 있었다.
태준이는 준혁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다. 야, 박준혁. 태준이는 늘 그랬다. 동갑인 사촌 준혁의 이름 앞에 굳이 성까지 붙여 불렀다. 마치 남처럼, 아니 남보다도 못한 사람처럼. 너는 어차피 대학 안 갈 거니까 많이 먹을 필요 없지. 태준이의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다. 준혁의 손이 국자를 쥔 채 멈췄다. 주머니 속 배치표가 불에 달궈진 것처럼 뜨겁게 느껴졌다. 전교 1등, 서울대 합격권. 하지만 준혁은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낼 수 없었다. 준혁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다. 응, 알았어. 태준이는 만족스러운 듯 고기를 씹으며 거실로 돌아갔다. 준혁은 혼자 남은 부엌에서 차가운 밥에 미지근한 시래기국을 부어 먹었다. 며칠 뒤 삼촌의 집은 또다시 들썩였다. 태준이의 수시 합격을 축하하는 선물들이 거실 탁자 위에 수북이 쌓여 있었다. 삼촌은 백화점 쇼핑백을 하나씩 꺼내며 연신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우리 태준이 대학 합격했으니까 아빠가 특별히 준비했어. 쇼핑백에서 나온 것은 검은색 가죽에 금색 장식이 달린 명품 가방이었다. 태준이는 눈을 반짝이며 가방을 받아들었다. 어깨에 걸쳐보고 거울 앞에서 이리저리 포즈를 취하며 감탄사를 연발했다. 아빠, 이거 진짜 예쁘다. 입학식 때 이거 들고 가야지. 친구들 완전 부러워하겠지? 그럼 우리 아들이 제일 멋있어야지. 삼촌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또 다른 쇼핑백에서 수입 화장품 세트를 꺼내 태준이의 손에 쥐어주었다. 태준이는 향수 뚜껑을 열어 냄새를 맡으며 환호성을 질렀다. 거실에서 터져나오는 웃음소리가 집 안 구석구석까지 퍼졌다. 하지만 그 웃음소리가 닿지 않는 곳이 있었다. 바로 부엌 한 구석 싱크대 앞에 서 있는 준혁이었다. 준혁은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근 채 묵묵히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손끝이 얼얼하게 저려왔지만 가슴속 서러움보다는 덜 시렸다. 준혁의 귀로는 거실의 웃음소리가 계속해서 흘러들어왔다. 설거지를 마친 준혁이 부엌을 나서려는데 숙모가 불쑥 들어왔다. 숙모의 손에는 통장이 들려 있었다. 준혁은 그 통장을 보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준혁아, 이번 달 알바비 들어왔지? 역시 나였다. 지난달에도 그 전달에도 숙모는 똑같이 찾아왔다. 준혁이 밤잠을 설쳐가며 편의점 카운터를 지킨 데가 손이 트고 발이 부르트도록 일한 대가는 늘 숙모의 손에 들어갔다. 숙모, 이번 달은 제가 꼭 필요한 게 있어서. 준혁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다. 사실 준혁에게는 사야 할 것이 있었다. 너무 낡아서 더는 꿰맬 수 없는 양말, 구멍이 난 속옷, 다 떨어진 칫솔. 하지만 숙모는 준혁의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았다. 뭐가 필요해? 밥 먹여주고 재워주는 것만 해도 감사할 줄 알아야지. 숙모는 능숙하게 준혁의 가방을 뒤져 통장을 꺼냈다. 준혁이 막을 틈도 없었다. 숙모의 손가락이 통장을 훑으며 잔액을 확인했다. 이건 내가 우리 집에 신세 지는 밥값이잖아. 내 아빠 빚 이자 갚으려면 이것도 태부족이지만 내가 봐주는 거야. 고맙게 생각해라. 숙모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준혁은 입술을 깨물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울지 않았다. 울면 더 구박받을 테니까. 숙모가 통장을 들고 나간 뒤 준혁은 텅 빈 가방을 내려다보며 한참을 서 있었다. 며칠 후 삼촌의 집에 손님들이 찾아왔다. 삼촌의 오랜 친구들이었다. 비싼 옷을 차려입고 손에는 과일 바구니와 선물 보따리를 들고 왔다. 거실은 금세 향수 냄새와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손님이 오는 날은 준혁에게 1년 중 가장 힘든 날이었다. 삼촌은 아침부터 준혁을 불러 세웠다. 준혁아, 오늘 손님 오시니까 집 안 깨끗이 치워놔. 과일도 깎아놓고 다과 준비도 해놔야 해. 알았지?
준혁은 새벽부터 걸레를 들고 집안 구석구석을 닦았다. 화장실 타일을 문지르고 거실 바닥을 광내고 유리창까지 깨끗이 닦아냈다. 손님들이 도착했을 때 준혁의 무릎은 이미 빨갛게 부어 있었다. 민수야, 태준이가 대학 간다며? 축하해. 고마워. 이게 우리 금지옥엽 외동아들이야. 삼촌은 태준이의 어깨를 감싸며 자랑스럽게 소개했다. 태준이는 새로 받은 명품 가방을 어깨에 걸친 채 의젓하게 인사를 했다. 손님들은 연신 태준이가 잘생겼다며 칭찬을 쏟아냈다. 그때 부엌에서 다과를 들고 나온 준혁을 손님 중 한 명이 발견했다. 민수야, 저 애는 누구야? 삼촌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살짝 굳어지는가 싶더니 이내 애써 웃음을 지었다. 아, 저 애는 그냥 먼 친척 아이야. 사정이 있어서 우리 집에서 지내고 있어. 먼 친척. 그 말에 준혁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들고 있던 다과 접시가 딸그락 소리를 냈다. 준혁은 삼촌의 친족하였다. 아빠와 삼촌은 친형제였고 준혁과 태준이는 동갑인 사촌지간이었다. 하지만 삼촌은 손님들 앞에서 준혁을 먼 친척이라고 소개했다. 마치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처럼. 아, 그래. 착하게 생겼네. 물 한 잔 더 가져오렴. 손님은 준혁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빈 컵을 들어 보였다. 말투가 완전히 아랫사람을 부리는 투였다. 손님들의 눈에 준혁은 그저 이 집에서 심부름이나 하는 애일 뿐이었다. 네, 가져올게요. 준혁은 고개를 숙인 채 부엌으로 향했다. 물을 따르는 손이 덜덜 떨렸다. 분한 건지 서러운 건지 준혁 자신도 알 수 없었다. 물컵을 가져다 주고 돌아서는 준혁에게 태준이가 손님들 몰래 턱짓을 했다. 눈빛만으로 명령하는 그 표정을 준혁은 너무나 잘 알았다. 내 방 치워라. 준혁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조용히 태준이의 방으로 향했다. 삼촌은 그 광경을 지켜보면서 묘한 미소를 지었다. 마치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듯한 흡족한 표정이었다. 손님들이 돌아간 후 준혁은 태준이의 방 청소를 마치고 나왔다. 그런데 복도 끝 거실에서 삼촌이 준혁을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 눈빛이 평소와 달랐다. 차갑다기보다는 뭔가를 계산하는 듯한 묘한 빛이 서려 있었다. 준혁아, 이리 와봐. 준혁은 조심스럽게 삼촌 앞으로 다가갔다. 심장이 불안하게 뛰기 시작했다. 준혁아, 너도 이제 곧 성인인데. 삼촌의 목소리가 이상하게 부드러웠다. 평소의 차가움 대신 묘한 다정함이 묻어 있었다. 하지만 그 다정함이 오히려 준혁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언제까지 여기 있을 순 없잖니? 삼촌은 준혁의 눈을 들여다보며 미소를 지었다. 입꼬리는 올라갔지만 눈은 웃지 않는 그런 미소였다. 내가 내 장래를 위해서 아주 괜찮은 곳을 알아보고 있으니까 군말 말고 준비나 하고 있어라. 알았어? 괜찮은 곳. 그 말에 준혁의 등줄기로 찬 기운이 스르륵 흘러내렸다. 그게 어딘데요, 삼촌? 아직은 비밀이야. 알아서 준비하고 있어. 삼촌은 더 이상의 설명 없이 안방으로 들어갔다. 준혁은 혼자 남은 거실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삼촌의 미소가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다. 다정한 척했지만 그 안에 서려 있던 서늘함을 준혁은 놓치지 않았다. 괜찮은 곳이 대체 어디일까? 준혁에게 좋은 곳일 리가 없었다. 삼촌이 준혁을 위해 뭔가를 해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으니까. 창밖에서 칼바람이 울부짖었다. 준혁의 불안한 눈빛 위로 그 바람 소리가 스산하게 겹쳐졌다.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이 벌써부터 두렵게 느껴지는 밤이었다. 그날 밤 준혁은 삼촌의 시선을 피해 다락방으로 올라왔다. 좁은 계단을 오르는 발걸음이 유난히 무거웠다. 삼촌이 말한 괜찮은 곳이라는 말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 말 속에 담긴 서늘함을 준혁은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다락방 문을 닫고 불을 켜자 익숙한 풍경이 준혁을 맞이했다. 낡은 이불, 삐걱거리는 나무바닥, 창문 틈새로 들어오는 찬바람. 하지만 준혁에게 이 방은 유일하게 숨 쉴 수 있는 공간이었다. 삼촌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준혁만의 작은 세계였다. 준혁은 장롱 밑바닥을 더듬었다. 손끝에 익숙한 감촉이 느껴졌다. 낡은 비단 주머니였다. 준혁은 조심스럽게 주머니를 꺼내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비단은 원래 붉은색이었지만 15년의 세월이 흘러 빛이 바랬다. 하지만 준혁에게 이 주머니는 세상 어떤 보물보다 귀한 것이었다. 주머니 끈을 풀자 안에서 대추나무 도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손때가 묻어 반질반질하게 윤이 났다. 준혁은 그 도장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들여다보았다. 도장 아랫면에는 아빠의 이름 석자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박진우. 준혁은 도장을 가슴에 꼭 품었다. 차가웠던 나무가 체온을 받아 서서히 따뜻해졌다. 눈을 감자 15년 전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다. 준혁의 인생에서 가장 따뜻하면서도 가장 슬펐던 날이었다. 그날은 유난히 추운 겨울날이었다. 5살 준혁은 아빠의 손을 꼭 잡고 낯선 집 대문 앞에 서 있었다. 아빠의 손이 떨리고 있다는 걸 어린 준혁도 느낄 수 있었다. 아빠, 여기가 어디야? 응, 삼촌 집이야. 준혁이가 잠깐 여기서 지내야 해. 아빠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다. 뭔가를 참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떨림이 섞여 있었다. 준혁은 고개를 들어 아빠의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아빠의 눈가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다. 대문이 열리고 삼촌이 나타났다. 삼촌은 아빠를 보자마자 얼굴을 굳혔다.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내가 여긴 왜 왔어? 삼촌의 목소리에는 반가움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귀찮다는 듯한 냉랭한 기운이 묻어 있었다. 아빠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형, 할 말이 있어서 왔어. 안으로 들어가도 될까? 삼촌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마지못해 대문을 열어주었다. 아빠는 준혁의 손을 잡고 삼촌의 집 거실로 들어갔다. 거실은 따뜻했지만 분위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삼촌이 소파에 앉자 아빠는 믿기 어려운 행동을 했다.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은 것이었다. 어린 준혁은 그 모습에 깜짝 놀랐다. 아빠가 누군가에게 무릎을 꿇는 모습은 처음 봤으니까. 형, 부탁이 있어. 아빠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삼촌은 무릎 꿇은 동생을 내려다보며 팔짱을 꼈다. 부탁? 집안 반대 무릅쓰고 결혼해서 연락도 안 하고 살더니 이제 와서 무슨 부탁이야? 알아. 내가 잘못했어. 그동안 연락 못한 것도 다 내 잘못이야. 아빠는 고개를 더 깊이 숙였다. 이마가 거의 바닥에 닿을 것 같았다. 근데 형, 사업차 해외로 꼭 떠나야 해. 중동 쪽 건설 현장인데 성공하면 크게 벌 수 있어. 근데 거기가 위험한 곳이라 준혁이를 데려갈 수가 없어. 아빠는 고개를 들어 삼촌의 눈을 바라보았다. 눈가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다. 형, 제발 부탁이야. 내가 가서 자리 잡을 때까지만 우리 준혁이 좀 맡아줘. 준혁이 좀 살려줘. 삼촌의 표정은 여전히 냉담했다. 아빠는 주머니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다. 형, 내가 빈손으로 부탁하는 거 아니야. 매달 1,000만 원씩 보낼게. 1,000만 원. 그 말에 삼촌의 눈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아빠는 그 변화를 놓치지 않고 말을 이었다. 이 돈이면 형네 집 빚도 갚고 준혁이도 남부럽지 않게 키울 수 있잖아. 내가 돌아올 때까지 매달 꼬박꼬박 보낼게. 제발 내 아들 좀 지켜줘. 삼촌의 눈빛이 달라졌다. 차갑던 눈에 계산하는 빛이 스쳐 지나갔다. 삼촌은 잠시 생각하는 듯 하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다. 매달 1,000만 원이라고? 응, 약속할게.
단 한 달도 안 빠지고 보낼게. 삼촌은 소파에서 일어나 준혁에게 다가왔다. 그리고는 어린 준혁을 덥석 안아 올렸다. 방금 전까지의 냉랭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삼촌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피어났다. 아이고, 우리 준혁이 얼마나 예쁘니? 삼촌이 잘 키워줄게. 삼촌은 준혁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아빠를 돌아보았다. 걱정 마라. 내 조카인데 내가 왕자처럼 안 키우겠니? 가서 돈이나 잘 벌어. 아빠의 얼굴에 안도의 빛이 스쳤다. 하지만 그 안도 속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섞여 있었다. 아빠는 무릎을 털고 일어나 준혁의 손을 잡고 현관문 쪽으로 향했다. 준혁아, 아빠가 잠깐 멀리 가야 해. 삼촌 집에서 착하게 지내고 있어. 알았지? 아빠, 나도 같이 가면 안 돼? 준혁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아빠는 준혁을 꼭 안아주었다. 아빠의 품에서는 익숙한 비누 냄새가 났다. 미안해, 준혁아. 아빠가 가는 곳은 위험해서 준혁이는 못 데려가. 근데 아빠가 빨리 돈 벌어서 꼭 데리러 올게. 약속해. 아빠는 준혁을 내려놓고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다. 낡은 비단 주머니였다. 아빠는 그 주머니를 열어 안에 있는 것을 꺼냈다. 대추나무로 만든 작은 도장이었다. 준혁아, 이거 봐. 아빠는 준혁의 작은 손을 펴고 그 위에 도장을 올려놓았다. 도장은 아빠의 체온이 배어 따뜻했다. 이건 아빠가 제일 아끼는 도장이야. 아빠 이름이 새겨져 있어. 아빠는 준혁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준혁의 귀에 대고 속삭이듯 말했다. 준혁아, 아빠가 올 때까지 이 도장 잘 간직하고 있어. 이건 아빠랑 하는 약속이야. 약속? 응. 아빠가 다시 돌아와서 이 도장을 받아가는 날, 우리 준혁이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줄게. 맛있는 것도 먹고 예쁜 옷도 사고 놀이공원도 가고 뭐든지 다 해줄게. 알았지?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작은 손으로 도장을 꼭 쥐었다. 아빠는 준혁의 머리를 쓰다듬고 일어섰다. 잘 있어, 준혁아. 아빠가 꼭 데리러 올게. 아빠는 현관문을 열고 나갔다. 몇 걸음 걷다가 뒤를 돌아보고 또 걷다가 뒤를 돌아보았다. 준혁은 현관 앞에 서서 아빠가 사라질 때까지 손을 흔들었다. 아빠의 뒷모습이 점점 작아지다가 골목 끝에서 사라졌다. 어린 준혁은 그때 이해하지 못했다. 아빠가 왜 우는지, 왜 자꾸 뒤를 돌아보는지. 하지만 손에 쥔 도장만큼은 절대 놓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이게 아빠의 심장 같은 거라고 어린 마음에 그렇게 믿었으니까. 아빠가 떠난 직후 삼촌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준혁에게 세상 어디에도 없는 자상한 삼촌이었다. 매달 통장에 1,000만 원이 입금될 때마다 삼촌의 얼굴에는 환한 웃음꽃이 피어났다. 준혁아, 삼촌이 예쁜 옷 사줄게. 우리 태준이랑 똑같은 거 입자. 삼촌은 준혁과 태준이에게 같은 옷을 사주었다. 같은 신발, 같은 가방, 같은 머리핀까지. 두 아이는 마치 쌍둥이처럼 꾸며졌다. 동네 사람들은 준혁과 태준이를 보며 정말 잘생겼다고 칭찬했다. 민수 씨, 두 아들 너무 잘생기게 키우시네요. 호호, 그렇죠? 제가 조카를 아들처럼 키우고 있어요. 삼촌은 뿌듯한 표정으로 준혁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 손길이 따뜻하게 느껴졌다. 준혁은 삼촌을 아빠처럼 따랐다. 삼촌 사랑해요. 그래, 우리 준혁이. 삼촌도 사랑해. 삼촌은 준혁을 안아주며 말했다. 내 아빠가 너를 위해 멀리서 고생하고 있어. 우리는 여기서 행복하게 아빠 기다리자. 알았지? 준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환하게 웃었다. 품 안에서 대추나무 도장이 따뜻하게 느껴졌다. 어린 준혁은 알지 못했다. 외삼촌의 웃음이 준혁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매달 들어오는 1,000만 원을 향한 것이라는 걸.
그 가식적인 미소 뒤에 탐욕이 숨어 있다는 걸 5살 준혁은 알 수 없었다. 준혁은 그렇게 아빠를 기다리며 행복한 꿈을 꾸었다. 언젠가 아빠가 돌아와서 이 도장을 받아가는 날 함께 맛있는 것도 먹고 놀이공원도 가는 꿈을. 그렇게 행복했던 시간은 오래 가지 않았다. 아빠가 떠난 지 10년째 되던 해, 준혁의 세상은 완전히 뒤바뀌었다. 그날은 유난히 평화로운 오후였다. 15살이 된 준혁은 거실 탁자에서 태준이와 나란히 앉아 숙제를 하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따스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고 거실에는 숙모가 틀어놓은 라디오에서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왔다. 준혁은 수학 문제를 풀다가 고개를 들어 창밖을 바라보았다. 아빠가 떠난 지 10년. 이제 곧 돌아오실 것 같은 예감이 든다. 야, 준혁아, 이 문제 어떻게 푸는 거야? 태준이가 연필로 문제집을 톡톡 치며 물었다. 준혁은 태준이의 문제집을 들여다보며 설명해 주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두 사람은 사이 좋은 형제 같았다. 같은 옷을 입고 같은 학교를 다니고 같은 방에서 자던 사이였으니까. 그때였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삼촌의 전화벨이 울렸다. 삼촌은 젖은 손을 대충 앞치마에 닦으며 전화를 받았다. 네, 여보세요? 처음에는 평범한 통화 같았다. 하지만 몇 초 후 삼촌의 목소리가 급격하게 변했다. 뭐라고요? 삼촌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준혁은 무심코 고개를 돌려 부엌 쪽을 바라보았다. 실종이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실종. 그 단어에 준혁의 손이 멈췄다. 연필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지만 준혁은 그것도 느끼지 못했다. 사고 현장이 다 무너져서 생사 확인이 안 된다고요? 삼촌의 비명에 가까운 목소리가 거실까지 울려 퍼졌다. 준혁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다. 쿵. 삼촌의 손에서 수화기가 떨어졌다. 삼촌은 부엌 벽에 등을 기댄 채 천천히 주저앉았다. 얼굴에서 핏기가 순식간에 빠져나갔다. 삼촌. 준혁이 부엌으로 달려갔다. 삼촌 앞에 무릎을 꿇고 삼촌의 손을 잡았다. 삼촌, 무슨 일이에요? 누구한테서 전화 온 거예요? 삼촌은 멍한 눈으로 준혁을 바라보았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내 아빠가. 진우가. 그 말에 준혁의 세상이 멈췄다. 아빠? 아빠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아빠가 어떻게 됐어요? 삼촌 말해줘요. 준혁이 삼촌의 팔을 흔들었다. 삼촌은 한참 만에 입을 열었다. 건설 현장에서 사고가 났대. 건물이 무너졌는데 내 아빠가 거기 있었대. 실종이래. 실종. 그 단어가 준혁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아니에요. 아빠는 괜찮을 거예요. 아빠가 약속했어요. 꼭 데리러 온다고 했단 말이에요. 준혁은 품속에 넣어둔 비단 주머니를 꺼내 도장을 꽉 쥐었다. 아빠가 준 대추나무 도장. 이걸 받아가는 날 다시 만나자고 했는데. 아빠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절대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삼촌의 반응은 준혁의 예상과 달랐다. 삼촌은 눈물을 훔치더니 이내 표정이 굳어지기 시작했다. 슬픔이 가시고 그 자리를 차가운 무언가가 채워가는 것 같았다. 잠깐. 그럼 이번 달 돈은? 삼촌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준혁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들었다. 삼촌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슬픔 대신 계산하는 빛이 서려 있었다. 실종이면 돈은 누가 보내주는 거야? 삼촌은 벌떡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갔다. 준혁은 멍하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방금 삼촌이 한 말이 믿기지 않았다. 아빠가 실종됐다는데 삼촌이 먼저 걱정하는 건 돈이었다. 안방에서 서랍 뒤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철커덕 철커덕. 삼촌이 무언가를 찾고 있는 것 같았다. 준혁은 천천히 일어나 안방 앞으로 다가갔다. 문틈 사이로 삼촌의 모습이 보였다. 삼촌은 옷장 깊숙한 곳에서 상자 하나를 꺼내고 있었다. 그 안에는 서류들과 통장이 들어 있었다. 아빠가 보낸 돈과 관련된 서류들이었다. 삼촌은 서류를 거칠게 넘기며 혼잣말을 내뱉었다. 해외에 재산을 다 쏟아부었다더니 거기서 죽어버리면 남은 돈은 누가 준다는 거야? 준혁의 귀를 의심했다. 삼촌의 입에서 나온 말이 믿기지 않았다. 이 빚쟁이 자식, 결국 나한테 짐덩이 하나만 던져놓고 갔네. 짐덩이. 삼촌이 준혁을 그렇게 부른 것이었다. 준혁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다. 벽에 등을 기댄 채 천천히 주저앉았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아빠가 실종됐다는 슬픔, 그리고 삼촌의 차가운 말에 대한 충격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삼촌은 통장과 서류들을 넘기며 계속 중얼거렸다. 10년 동안 받은 돈이 얼마야? 그래도 이 집 빚 갚고 태준이 학원비 내고 하니까 남은 게 별로 없잖아. 이제 돈줄이 끊기면 어떡해? 동생이 실종됐다는 소식에 슬퍼하기는커녕 삼촌은 손익 계산에만 열중하고 있었다. 준혁은 그제야 깨달았다. 삼촌이 자신을 예뻐해 준 건 아빠가 보내는 돈 때문이었다는 걸. 그날 밤 준혁은 울다 지쳐 잠이 들었다. 꿈속에서 아빠를 만났다. 아빠는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준혁이 달려가려 하자 아빠의 모습이 점점 흐려졌다. 아빠, 아빠. 준혁이 소리쳤지만 아빠는 사라졌다. 다음 날 아침 준혁은 숙모의 고함 소리에 잠에서 깼다. 박준혁, 당장 나와. 준혁이 눈을 비비며 방문을 열자 숙모가 준혁의 옷장을 뒤지고 있었다. 준혁의 옷들이 바닥에 아무렇게나 널려 있었다. 숙모, 뭐 하시는 거예요? 이거 다 내 돈으로 산 거야. 숙모는 준혁의 셔츠를 들어보이며 말했다. 파란색 체크무늬 셔츠. 작년 생일에 삼촌이 사준 옷이었다.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알아? 다 합치면 몇백만 원이야. 이제 내 아빠 돈 안 들어오는데 이런 거 내가 입을 자격 있어? 숙모는 옷들을 한 아름 들고 태준이의 방으로 갔다. 준혁은 멍하니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태준아, 이거 내가 입어. 어차피 이 집에서 산 거니까 내 거야. 와, 엄마. 이 셔츠 나도 갖고 싶었는데. 태준이의 신난 목소리가 들려왔다. 준혁은 입술을 깨물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소리내어 울 수 없었다. 숙모가 다시 준혁 앞에 나타났다. 손에는 낡은 걸레가 들려 있었다. 숙모는 그 걸레를 준혁에게 던졌다. 퍽. 걸레가 준혁의 가슴에 부딪혀 바닥에 떨어졌다. 준혁은 고개를 들어 숙모를 바라보았다. 준혁아, 내 아빠가 나한테 진 빚이 얼마인 줄 알아? 숙모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다. 10년 동안 너 먹이고 입히고 재운 돈이 얼마야? 갚지도 못할 돈만 빌려가고 죽어버렸는데 내가 널 왜 왕자 대접해줘야 해? 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숙모가 했던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우리 준혁이 삼촌이 왕자처럼 키워줄게. 그 말은 전부 거짓이었던 걸까? 울지 마. 숙모가 싸늘하게 말했다. 울면 밥 안 줄 줄 알아. 이제부터 밥값은 내가 직접 해. 알았어? 준혁은 고개를 숙인 채 걸레를 주워들었다. 손이 떨렸지만 더 이상 눈물은 보이지 않으려 애썼다. 울면 밥을 안 준다고 했으니까. 그날부터 준혁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아침마다 가장 먼저 일어나 청소를 해야 했고 설거지와 빨래도 준혁의 몫이 되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저녁 준비를 도와야 했고 숙제는 모두가 잠든 밤에야 겨우 할 수 있었다. 삼촌은 매일같이 준혁에게 아빠 이야기를 했다. 내 아빠는 파렴치한 빚쟁이야. 형한테 돈 빌려놓고 갚지도 않고 죽어버렸어.
너는 그 빚쟁이의 아들이야. 알겠어? 준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빠가 정말 빚을 졌는지 외삼촌 말이 사실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매일 반복되는 외삼촌의 말에 준혁은 점점 자신을 의심하게 되었다. 태준이도 변했다. 예전에는 같이 숙제도 하고 놀기도 하던 사이였는데 이제는 준혁을 하인대하듯 했다. 야, 박준혁. 내 방 청소 안 했냐? 태준이는 더 이상 준혁을 이름으로 부르지 않았다. 성까지 붙여 박준혁이라고 불렀다. 마치 남처럼. 너네 아빠가 우리 아빠 돈 다 떼먹었다며? 그러니까 내가 일하는 거지. 태준이의 말에 준혁은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다. 반박할 수도 없었고 반박해봤자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 어느 날 준혁은 학교에서 시험 성적표를 받아왔다. 전교 1등이었다. 담임 선생님은 준혁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칭찬해 주셨다. 준혁아, 정말 대단하다. 이 성적이면 어느 대학이든 갈 수 있어. 준혁은 성적표를 가슴에 품고 집으로 달려왔다. 어쩌면 삼촌이 칭찬해 줄지도 모른다는 작은 기대가 있었다. 하지만 삼촌의 반응은 차가웠다. 전교 1등? 그래서 뭐? 삼촌은 성적표를 힐끗 보더니 눈을 흘겼다. 공부 잘해서 뭐해? 돈푼 하나 없는 고아 주제에 대학 갈 돈이 어디 있어? 준혁의 가슴에 비수가 꽂히는 것 같았다. 삼촌은 성적표를 식탁 위에 던지며 말했다. 그 시간에 알바나 하나 더 알아봐. 그게 내 처지에 맞는 거야. 준혁은 고개를 숙인 채 성적표를 집어들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소리내어 울지 않았다. 울면 안 된다는 걸 배웠으니까. 다시 현재로 돌아온 준혁은 손에 도장을 내려다보았다. 15년 전 아빠가 쥐어준 대추나무 도장. 삼촌은 아빠가 남긴 게 아무것도 없다고 했다. 빚만 남기고 죽었다고 했다. 하지만 준혁은 이 도장만큼은 삼촌이 찾아내지 못했다는 걸 알고 있었다. 삼촌은 아빠가 다 잃었다고 했지만 아빠는 나한테 거짓말할 사람이 아니야. 준혁은 도장을 꼭 쥐었다. 이것만이 아빠가 남긴 유일한 증거였다. 아빠와의 약속, 아빠의 사랑이 담긴 물건이었다. 준혁은 삼촌이 던진 차가운 시선을 다시 떠올렸다. 괜찮은 곳을 알아보고 있다던 삼촌의 말. 그 말 속에 담긴 의도가 무엇인지 준혁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불안한 예감이 가슴을 짓눌렀다. 준혁은 도장을 비단 주머니에 넣고 장롱 밑바닥 깊숙한 곳에 숨겼다. 이것만큼은 절대 빼앗기지 않을 거야. 아빠와의 마지막 약속이니까. 계절은 어느덧 2월 초순이 되었다. 마당에는 며칠 전 내린 눈이 채 녹지 않은 채 쌓여 있었다. 하얀 눈이 예쁘게 보여야 하는데 준혁의 마음은 그 눈보다 더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다. 그날 오후 준혁은 편의점 알바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손이 꽁꽁 얼어 주머니 속 스마트폰을 꺼내기도 힘들었다. 오래된 스마트폰이었다. 액정에 금이 가 있었고 배터리도 반나절을 못 버텼다. 태준이가 새 폰으로 바꾸면서 버린 걸 준혁이 주워 쓰는 것이었다. 준혁은 현관 옆 계단에 앉아 스마트폰을 켰다. 오늘이 정시 합격자 발표일이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대학교 홈페이지에 접속했다. 수험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는 순간 손끝이 얼어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제발, 제발이요. 준혁은 눈을 질끈 감고 버튼을 눌렀다. 잠시 로딩 화면이 돌아가고 결과 페이지가 떴다. 준혁은 천천히 눈을 떴다. 축하합니다.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정시 전형에 합격하셨습니다. 준혁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화면을 다시 보고 또 보았다. 축하합니다. 합격. 그 글자들이 눈앞에서 춤을 추는 것 같았다. 준혁의 입에서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다. 두 손으로 입을 틀어 막았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멈출 수가 없었다. 5년 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았다. 합격이야. 내가 합격했어. 준혁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회색빛 겨울 하늘이었지만 준혁의 눈에는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답게 보였다. 아빠, 나 해냈어. 서울대 합격했어. 준혁은 가슴속에 품고 있던 비단 주머니를 꺼냈다. 대추나무 도장을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렸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아빠에게 자랑스러운 아들이 된 것 같았다. 가슴이 벅차올랐다. 아빠, 나 이제 대학 가면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사람 될게. 아빠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아들이 될게. 준혁은 눈물을 닦고 일어섰다. 이 소식을 외삼촌에게 알려야 했다. 어쩌면 삼촌도 기뻐해 줄지 모른다는 작은 희망이 있었다. 서울대라면 전국에서 제일 좋은 대학이라면 삼촌도 준혁을 다르게 봐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준혁은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거실에서 삼촌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준혁은 큰 용기를 내어 삼촌 앞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삼촌. 삼촌이 고개를 돌려 준혁을 바라보았다. 눈썹이 살짝 올라갔다. 준혁이 무릎을 꿇는 모습이 의아했던 거다. 뭐야? 왜 그래? 준혁은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 화면을 삼촌에게 보여주었다. 삼촌, 저 합격했어요. 뭐가? 서울대요.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에 정시로 합격했어요.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다. 삼촌의 표정을 살폈다. 놀라움, 기쁨, 그런 감정이 스쳐 지나가길 바랐다. 하지만 삼촌의 얼굴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오히려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삼촌, 저 대학 가고 싶어요. 등록금만 빌려주시면 제가 밤낮으로 알바해서 꼭 갚을게요. 제발 공부하게 해주세요. 준혁은 삼촌의 손을 잡으려 했다. 하지만 삼촌은 준혁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다. 스마트폰이 준혁의 손에서 떨어져 바닥에 부딪혔다. 서울대? 삼촌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다. 그게 내 돈으로 가는 데냐? 준혁은 고개를 들어 삼촌을 바라보았다. 삼촌의 눈빛이 얼음장처럼 싸늘했다. 모레면 태준이 입학식이야. 태준이 등록금 내고 교재비 내고 생활비 대주기도 벅찬데 어디서 뻔뻔하게 대학 타령이야? 삼촌, 저도 태준이랑 동갑이에요. 저도 대학 갈 나이라고요. 준혁의 목소리가 간절했다. 하지만 삼촌은 콧방귀를 꼈다. 동갑이면 뭐해? 태준이는 내 아들이고 넌 남의 자식이야. 내 아빠가 남긴 게 뭐가 있어? 빚밖에 더 있어? 삼촌은 손을 휘저으며 말했다. 당장 치워. 그런 쓸데없는 소리 듣고 싶지 않아. 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삼촌은 그 눈물에 아랑곳하지 않았다. 오히려 식탁 위에서 뭔가를 집어들더니 준혁 앞에 툭 던졌다. 낡은 명함 한 장이었다. 강촌 식당. 준혁은 그 명함을 멍하니 내려다보았다. 그게 뭔지 알아? 삼촌이 물었다. 준혁은 고개를 저었다. 내일이 내 20살 생일이지. 삼촌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하지만 그건 웃음이 아니었다. 비웃음에 가까웠다. 이제 법적으로 성인도 됐으니 내 밥값은 내가 벌어야지. 내일 아침 일찍 짐 싸. 저기 식당 주방에 숙식 제공되는 자리 알아봤어. 주방 보조로 들어가면 먹는 거 짜는 거 해결되니까 딱 좋아. 삼촌은 담담하게 말했다. 마치 날씨 얘기를 하듯이. 거기 선불금 받아서 태준이 등록금에 보탰으니까 딴소리 말고 가. 알았어? 선불금. 그 말에 준혁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삼촌이 준혁을 식당에 팔아넘긴 것이었다. 준혁의 노동력을 담보로 돈을 받은 거다. 삼촌, 됐어요. 더 들을 말 없어.
삼촌은 다시 텔레비전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준혁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움직이지 못했다.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1시간 전만 해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바닥 끝까지 추락한 기분이었다. 그때 태준이가 방에서 나왔다. 손에는 쇼핑백이 들려 있었다. 새로 산 옷들이 가득한 쇼핑백이었다. 입학식에 입을 옷을 고르고 있었던 거다. 태준이는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준혁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는 자기가 신다 남은 낡은 슬리퍼를 준혁의 발등에 던졌다. 야, 박준혁. 태준이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가득했다. 서울대 합격하면 뭐해? 등록금 낼 돈도 없는 고아 주제에. 준혁은 고개를 들어 태준이를 바라보았다. 태준이는 준혁의 합격 소식이 배 아픈 듯 일부러 더 모욕을 내뱉었다. 주제 파악 좀 하고 조용히 가서 설거지나 해. 그게 너한테 딱 어울리는 인생이야. 태준이는 코웃음을 치며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삼촌은 그런 아들을 대견하다는 듯 바라보았다. 준혁은 바닥에 떨어진 명함과 슬리퍼를 번갈아 보았다. 손이 떨렸다. 온몸이 떨렸다. 그날 밤 준혁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다락방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내일이면 20살 생일이었다. 하지만 생일 선물 대신 준혁을 기다리는 건 식당 주방이었다. 그때 아래층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삼촌과 숙모의 대화였다. 준혁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다. 내일 준혁이 생일 지나자마자 식당 차 올 거니까 바로 태워보내. 삼촌의 목소리였다. 성인 됐다고 땀만 먹기 전에 보내버려야 해. 알았지? 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소리를 내지 않으려 이불을 입에 물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준혁은 침대에서 일어나 장롱 밑바닥을 더듬었다. 낡은 비단 주머니가 손에 잡혔다. 준혁은 도장을 꺼내 가슴에 꼭 안았다. 차가웠던 나무가 체온을 받아 서서히 따뜻해졌다. 아빠, 나 정말 이대로 팔려가야 해. 준혁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아빠, 나 서울대 합격했어. 아빠가 그렇게 바라던 거잖아. 근데 삼촌이 나를 식당에 팔아버렸어. 아빠, 나 어떡해? 대답은 없었다. 도장만이 준혁의 손 안에서 차갑게 빛났다. 준혁은 눈물을 닦고 일어섰다. 방 한구석에 있던 낡은 가방을 꺼냈다. 태준이가 쓰다 버린 가방이었다. 지퍼가 고장나서 제대로 닫히지도 않았다. 준혁은 그 가방에 짐을 쌌다. 넣을 게 별로 없었다. 태준이가 입다 버린 헌옷 몇 벌, 낡은 양말, 그리고 아빠의 도장. 마지막으로 준혁은 찢어진 합격 통지서 조각들을 주워 담았다. 아까 삼촌이 뿌리친 충격에 바닥에 떨어져 찢어진 것이었다. 가방 안감 깊숙한 곳에 도장을 숨겼다. 이것만큼은 절대 빼앗기지 않을 거야. 준혁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둠이 깔린 마당에 하얀 눈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내일 아침이면 식당 차가 온다고 했다. 하지만 준혁은 그 차에 타지 않을 거다. 준혁의 눈에 독한 결기가 서렸다. 내일 아침 그 차가 오기 전에 나는 이 지옥을 벗어날 거야. 준혁은 가방끈을 꽉 쥐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것도 몰랐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수는 없다는 것. 이대로 식당에 팔려갈 수는 없다는 것. 준혁은 창밖의 바람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다. 내일을 위해 잠시라도 눈을 붙여야 했다. 새벽이 오기 전에 이 집을 나가야 하니까. 새벽 4시 집안 전체가 정막에 잠겨 있었다. 바람 소리조차 멈춘 듯한 고요함이 온 집을 감싸고 있었다. 준혁은 불도 켜지 않은 다락방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다. 눈은 이미 몇 시간 전부터 말똥말똥 떠 있었다. 잠을 잘 수가 없었다. 준혁은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났다.
낡은 침대가 삐걱거리지 않도록 천천히, 아주 천천히 몸을 움직였다. 발끝으로 차가운 나무 바닥을 디뎠다. 바닥에서 전해오는 한기가 발바닥을 타고 온몸으로 퍼졌다. 어둠 속에서 준혁은 어젯밤 미리 챙겨둔 가방을 더듬어 찾았다. 준혁은 가방 안감 깊숙한 곳을 손으로 확인했다. 비단 주머니가 만져졌다. 그 안에 아빠의 대추나무 도장이 들어있었다. 준혁은 도장을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렸다. 어둠 속에서도 도장의 윤곽이 희미하게 보였다. 아빠, 나 이제 나갈게. 준혁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았다. 속삭임보다 더 작은 숨결 같은 소리였다. 나 정말 무서운데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겠고 돈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어. 준혁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울 시간이 없었다. 준혁은 눈물을 손등으로 훔치며 도장을 다시 비단 주머니에 넣었다. 아빠가 준 이 도장만 믿고 가볼게. 아빠가 지켜줄 거지. 준혁은 도장을 가방 안감 깊숙한 곳에 단단히 고정했다. 누가 가방을 뒤져도 쉽게 찾을 수 없도록. 괜찮아, 괜찮아. 할 수 있어. 준혁은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가방을 어깨에 메고 다락방 문 앞에 섰다. 문 너머로 계단이 보였다. 이 계단을 내려가면 거실이 나오고 거실을 지나면 현관이다. 거기까지만 가면 된다. 거기까지만 가면 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다. 준혁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천천히 문을 열었다. 문이 삐걱거리지 않도록 아주 조금씩, 아주 천천히. 다행히 문은 소리 없이 열렸다. 계단 앞에 섰다. 낡은 나무 계단이었다. 밟을 때마다 소리가 나는 계단이었다. 준혁은 계단 가장자리를 밟으며 한 칸 한 칸 내려갔다. 발가락 끝에 온 신경을 집중했다.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다. 심장이 귀까지 울릴 정도로 세차게 뛰었다. 삑! 낡은 마루바닥이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정적을 깼다. 준혁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온몸이 얼어붙었다. 움직일 수가 없었다. 숨조차 쉴 수 없었다. 준혁은 어둠 속에 몸을 바짝 웅크렸다. 계단 난간에 등을 붙이고 그림자 속으로 숨었다. 귀를 쫑긋 세우고 안방 쪽을 살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삼촌이 깨지 않은 걸까? 1초, 2초, 3초. 시간이 영원처럼 느리게 흘렀다. 준혁은 숨을 참은 채 기다렸다. 그때 안방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준혁이. 아침 일찍 깨워. 삼촌의 목소리였다. 준혁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발각된 걸까? 식당 차 온다니까. 하지만 그건 잠꼬대였다. 삼촌은 잠결에 중얼거리고 있었다. 준혁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하기엔 일렀다. 빨리 이 집을 나가야 했다. 준혁은 거실을 가로질러 현관으로 향했다. 현관 앞에 섰다. 문 너머로 새벽 공기가 느껴졌다. 준혁은 떨리는 손으로 현관문 손잡이를 잡았다. 차가운 금속이 손바닥에 닿았다. 돌리는 순간 소리가 날까봐 두려웠다. 준혁은 입술을 깨물며 손잡이를 천천히 돌렸다. 철컥하는 소리가 났지만 다행히 크지 않았다. 준혁은 문을 밀어 열고 밖으로 나갔다. 현관을 나서자마자 칼바람이 준혁의 얼굴을 때렸다. 눈이 절로 감겼다. 새벽 공기는 상상 이상으로 차가웠다. 피부를 찌르는 듯한 냉기가 온몸을 휘감았다. 하지만 준혁은 멈추지 않았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담장을 끼고 달리기 시작했다. 낡은 운동화의 뒤축이 꺾여 있어서 자꾸만 벗겨지려 했지만 준혁은 개의치 않았다. 그저 달렸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도록 달렸다. 삼촌의 집 대문이 점점 멀어졌다. 준혁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뒤를 돌아보면 다시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았으니까. 나왔다. 나 진짜 나왔어.
준혁은 중얼거렸다. 15년 만이었다. 5살 때 아빠 손에 이끌려 외삼촌의 집에 들어간 이후로 준혁이 스스로의 의지로 그 집을 나온 건 처음이었다. 하지만 금세 막막함이 밀려왔다. 준혁은 골목 끝 큰 길가에 멈춰섰다. 사방을 둘러보았다. 새벽이라 인적이 없었다. 가로등 불빛만이 쓸쓸하게 길을 비추고 있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하지? 준혁은 주머니를 더듬었다. 꼬깃꼬깃 접힌 10,000원짜리 3장이 손에 잡혔다. 3만 원. 편의점 알바를 하며 외삼촌 몰래 숨겨둔 돈이었다. 이게 준혁이 가진 전 재산이었다. 3만 원으로 뭘 할 수 있을까? 고시원 하룻밤 자는 것도 빠듯한 돈이었다. 며칠을 버틸 수 있을까? 일주일? 아니, 그것도 어려울 거다. 준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전신주에 등을 기대고 무릎을 끌어안았다. 가방을 꼭 껴안았다. 안에 있는 아빠의 도장이 느껴졌다. 그때 하늘에서 뭔가가 떨어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한 방울, 2방울. 이내 비가 되어 쏟아지기 시작했다. 차가운 빗방울이 준혁의 머리 위로, 어깨 위로 떨어졌다. 준혁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회색빛 새벽 하늘에서 빗줄기가 쏟아지고 있었다. 비는 점점 새졌다. 진눈깨비로 바뀌었다. 눈과 비가 섞인 차가운 물방울이 준혁의 온몸을 적셨다. 준혁은 가방에서 찢어진 종이 조각을 꺼냈다. 어제 외삼촌이 뿌리쳐서 바닥에 떨어졌던 서울대 합격 통지서였다. 두 쪽으로 찢어져 있었다. 준혁은 그 조각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바라보았다. 축하합니다. 합격. 그 글자들이 빗물에 젖어 번지기 시작했다. 준혁의 눈에서도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이 흘러내렸다. 동갑인 태준이는 이제 곧 화려한 입학식을 하겠지. 새로 산 명품 가방을 들고 멋진 옷을 입고 캠퍼스를 누비겠지. 하지만 준혁은 지금 비를 피할 곳 없는 고아 소년일 뿐이었다. 아빠. 준혁은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 나 어떡해? 진눈깨비가 점점 새졌다. 준혁의 옷이 흠뻑 젖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이대로 있다가는 얼어 죽을 것 같았다.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때였다. 어두운 골목 끝에서 갑자기 강렬한 빛이 번쩍였다. 준혁은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자동차 헤드라이트였다. 대낮처럼 밝은 불빛이 어둠을 가르며 다가오고 있었다. 준혁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삼촌이 보낸 식당 차다. 벌써 찾아온 거야. 준혁은 공포에 질려 벌떡 일어났다. 낡은 가방을 품에 꼭 안고 골목 구석으로 숨으려 했다. 하지만 차는 이미 준혁 가까이 와 있었다. 한 대가 아니었다. 검은색 세단이 2대, 3대 줄지어 골목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준혁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차가 준혁의 발 앞에 멈춰섰다. 엔진 소리가 낮고 육중하게 울렸다. 준혁은 숨도 쉬지 못한 채 그 차들을 바라보았다. 도대체 이게 뭐지? 왜 이런 차가 여기에? 준혁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검은 세단들의 웅장한 실루엣이 빗줄기를 뚫고 서 있었다. 준혁은 젖은 채로 그 앞에 멈춰선 채 경악에 찬 눈으로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삼촌이 보낸 식당 차인가 봐. 결국 이렇게 잡히는구나. 준혁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토록 도망쳐 왔는데 결국 여기서 붙잡히는 건가? 준혁은 낡은 가방을 방패처럼 가슴 앞에 끌어안았다. 저기.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저는 식당 안 갈 거예요. 준혁은 비명을 지르듯 외쳤다. 목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제발 그냥 보내주세요. 저 그 식당 안 갈 거라고요. 준혁은 계속 뒷걸음질 쳤다. 등이 차가운 벽에 부딪혔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준혁은 벽에 등을 붙인 채 부들부들 떨었다. 눈앞이 흐려졌다.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다. 그때 차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준혁은 겁에 질려 눈을 질끈 감았다. 험악한 얼굴의 식당 주인이 내릴 거라고 생각했다. 준혁을 끌고 가려고 나온 사람들이겠지. 하지만 들려온 것은 예상과 전혀 다른 소리였다. 박준혁 군. 차분하고 나직한 목소리였다. 위험이 있으면서도 부드러운 어조였다. 준혁은 천천히 눈을 떴다. 빗속에 우산을 쓴 남자가 서 있었다. 회색빛 머리카락에 주름진 얼굴. 하지만 눈빛만은 맑고 깊었다. 기품 있는 검은색 수트를 입고 있었는데 비에 젖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는 것 같았다. 어림잡아 60 정도 되어 보이는 노신사였다. 노신사는 준혁 앞에 서더니 아주 깊게 허리가 직각이 될 만큼 깊게 고개를 숙였다. 놀라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준혁은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식당에서 온 사람이 왜 이렇게 정중하게 인사를 하는 거지? 저는 식당에서 온 사람이 아닙니다. 노신사가 허리를 펴며 말했다. 준혁은 눈을 크게 떴다. 식당에서 온 게 아니라고요? 네. 저는 준혁 군을 해치러 온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노신사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준혁은 여전히 가방을 꼭 껴안은 채 그를 바라보았다. 믿어도 되는 걸까? 이 사람은 대체 누구일까? 누구신데요? 저를 아세요? 준혁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노신사는 빗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서 있었다. 저는 준혁 군의 아버님 박진우 씨의 오랜 지인입니다. 박진우 씨에게 신세를 많이 졌던 사람이죠. 아버님? 박진우?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준혁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다리에서 힘이 빠졌다. 벽에 기대지 않았다면 그 자리에 주저앉았을 거다. 아빠요? 우리 아빠를 아세요? 준혁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네. 진우 씨와 저는 3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입니다. 그리고 저는 아버님께서 남기신 약속을 지키러 왔습니다. 약속? 그 단어에 준혁의 가슴이 뜨거워졌다. 아빠가 남긴 약속이라니? 도대체 무슨 약속을 말하는 걸까? 잠깐만요. 우리 아빠는 실종되셨다고 했는데. 준혁은 혼란스러웠다. 외삼촌은 분명히 말했다. 아빠가 실종됐다고. 사고 현장이 무너져서 생사 확인이 안 된다고. 그게 5년 전이었다. 노신사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다. 아버님의 일은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노신사는 손목 시계를 확인했다. 그리고 준혁을 바라보며 물었다. 박준혁 군, 오늘이 준혁 군의 20번째 생일이 맞습니까?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았다. 오늘이 준혁의 20살 생일이었다. 하지만 그게 무슨 상관이지? 네, 오늘이 제 생일 맞아요. 근데 그게 왜요? 다행입니다. 제 시간에 도착했군요. 노신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준혁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다. 이 사람은 대체 뭘 하려는 걸까? 저기 죄송한데요. 준혁이 말했다. 저는 당신이 누군지도 모르고 왜 절 찾아왔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빠 친구라고 하셨는데 그걸 어떻게 믿어요? 증거가 있어요? 준혁의 목소리에 경계심이 가득했다. 5년 동안 삼촌에게 속아 살았다. 이제는 아무도 쉽게 믿을 수 없었다. 노신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히 의심하실 겁니다. 저라도 그랬을 거예요. 노신사는 준혁의 가방 쪽을 가리켰다. 준혁은 반사적으로 가방을 더 꽉 껴안았다. 준혁 군, 그 가방 안에 아버님이 주신 도장이 있지 않습니까? 준혁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어떻게 알았죠? 이 사람이 도장의 존재를 어떻게 안 거예요? 그 도장, 대추나무로 만든 도장 말입니다. 아버님 이름이 새겨진. 준혁은 숨을 멈췄다. 맞았다. 아빠가 준 대추나무 도장. 아빠 이름이 새겨진 그 도장이 지금 준혁의 가방 안에 있었다. 어떻게 아세요?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다. 노신사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아버님이 주신 그 도장을 준혁 군은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고 지금까지 지켜오셨죠. 삼촌도 사촌도 그 누구도 그 도장의 존재를 모릅니다. 네. 준혁은 할 말을 잃었다. 맞았다. 도장의 존재는 아무에게도 말한 적이 없었다. 삼촌이 알면 빼앗을 게 분명했으니까. 준혁은 그 도장을 목숨처럼 지켜왔다. 5년 전 아버님께서 신탁을 설정하실 때 아들에게 도장을 줬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도장이 오늘 준혁 군의 인생을 바꿀 유일한 증거입니다. 노신사가 말했다. 저희는 그 도장이 가리키는 주인이 성인이 될 때까지 기다려왔습니다. 준혁은 믿기지 않았다. 왜요? 무슨 이유로요? 그건 준혁 군이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보다 직접 보시는 게 나을 겁니다. 노신사는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준혁에게 건넸다. 준혁은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받았다. 빗물에 젖었지만 글씨는 읽을 수 있었다. 한국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장민호. 준혁은 눈을 의심했다. 변호사라고요? 에이, 이 사람이 변호사예요? 저는 한국법률사무소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아버님께서 5년 전에 맡기신 신탁의 집행인이기도 합니다. 신탁? 그 단어에 준혁의 머리가 복잡해졌다. 삼촌은 아빠가 빚만 남기고 죽었다고 했다. 파렴치한 빚쟁이라고 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아빠가 뭔가를 맡겨뒀다고 하고 있다. 도대체 뭐가 진실인 걸까? 준혁은 혼란스러웠다. 삼촌의 말을 믿어야 할까? 아니면 이 변호사의 말을 믿어야 할까? 5년 동안 삼촌에게 속아 살았던 기억이 떠올랐다. 삼촌이 한 말 중에 진실이 얼마나 있었을까? 그때 저 멀리서 불빛이 보였다. 준혁은 고개를 돌려 그쪽을 바라보았다. 삼촌의 집 방향이었다. 현관불이 번쩍 켜졌다. 준혁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삼촌이 일어난 거다. 준혁이 없어진 걸 알았을 거다. 아니면 식당 차가 왔다고 생각하고 나오는 걸 수도 있다. 저기, 준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기 불 켜진 거 보여요? 저희 삼촌 집이에요. 삼촌이 나오면. 변호사는 고개를 돌려 그쪽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다시 준혁을 보며 말했다. 준혁 군, 결정하셔야 합니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진지해졌다. 다시 저 집으로 돌아가시겠습니까? 삼촌께서 준비해둔 그 식당으로 가시겠습니까? 준혁은 고개를 저었다. 그건 싫었다. 절대로 그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아니면 저와 함께 가셔서 아버님이 남기신 진실을 확인하시겠습니까? 진실. 준혁은 그 단어에 마음이 움직였다. 아빠가 정말 빚쟁이였을까? 삼촌 말이 사실이었을까? 아니면 이 변호사 말처럼 아빠가 뭔가를 남긴 걸까? 저 멀리 삼촌의 집에서 사람 그림자가 움직이는 게 보였다. 삼촌이 나오고 있었다. 시간이 없었다. 준혁 군. 변호사가 검은 세단의 뒷문을 열었다. 선택은 준혁 군의 몫입니다. 하지만 저는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준혁 군을 해치는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아버님과의 약속이니까요. 준혁은 열린 차문과 저 멀리 삼촌의 집을 번갈아 보았다. 삼촌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는 것 같았다. 준혁아, 준혁 어딨어? 준혁은 이를 악물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차문을 붙잡았다. 저 갈게요.
아빠가 뭘 남겼는지 보고 싶어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준혁은 차 안으로 몸을 실었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뒤돌아보면 다시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았으니까. 차 문이 닫혔다. 엔진 소리가 낮게 울렸다. 검은 세단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준혁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빗줄기 사이로 삼촌의 집이 점점 멀어져 갔다. 현관 앞에 선 삼촌의 모습이 작아지다가 사라졌다. 준혁은 가슴에 손을 얹었다. 가방 안에 있는 도장이 느껴졌다. 아빠가 준 대추나무 도장. 에이, 이 도장이 정말 준혁의 인생을 바꿔줄 수 있을까? 차 안은 따뜻했다. 젖은 옷에서 김이 피어올랐다. 준혁은 처음으로 긴장을 풀었다. 눈이 스르륵 감겼다. 피로가 한꺼번에 밀려왔다. 아빠, 이 사람 말이 사실이야? 아빠가 정말 뭔가를 남긴 거야? 준혁은 속으로 물었다.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가슴속 어딘가에서 작은 희망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차가 멈춘 곳은 거대한 건물 앞이었다. 준혁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새벽이라 주변은 어두웠지만 건물 로비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이 환했다. 건물 입구에는 커다란 글자가 보였다. 한국법률사무소. 준혁이 한 번도 와본 적 없는 곳이었다. 도착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다. 경호원이 문을 열어주었고 준혁은 젖은 몸을 이끌고 차에서 내렸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지만 준혁은 그것도 느끼지 못했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아빠가 남긴 게 뭘까? 이 법률사무소에 뭐가 있는 걸까? 변호사는 준혁을 로비로 안내했다. 새벽이라 텅 빈 로비에는 준혁과 변호사, 그리고 몇 명의 직원들만 있었다. 직원들은 준혁을 보며 깍듯이 인사했다. 이쪽으로 오시죠. 변호사는 준혁을 엘리베이터로 이끌었다. 일반 방문객용이 아닌 별도의 엘리베이터였다. 변호사가 카드를 찍자 문이 열렸다. 안으로 들어가자 변호사가 지하 버튼을 눌렀다. 엘리베이터가 아래로 내려갔다. 준혁은 긴장한 채 벽에 등을 기댔다. 엘리베이터가 멈추고 문이 열렸다. 준혁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영화에서나 볼 법한 광경이었다. 길고 긴 복도가 이어져 있었고 양쪽 벽은 차가운 금속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천장에는 밝은 조명이 켜져 있었고 곳곳에 보안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다. 여기가 저희 법률사무소의 지하 보관실입니다. 변호사가 설명했다. 최고 등급의 보안시설이에요. 이곳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준혁은 주변을 둘러보며 걸었다. 발소리가 금속 바닥에 울려 퍼졌다. 마치 다른 세계에 온 것 같았다. 복도 끝에 거대한 강철 금고가 있었다. 준혁은 그 앞에 서서 위를 올려다보았다. 금고 문은 준혁의 키보다 2배는 높아 보였다. 둥글고 육중한 금속 문에는 복잡한 장치들이 달려 있었다. 준혁군. 변호사가 준혁을 돌아보며 말했다. 이제 아버님께서 맡기신 그 도장을 꺼내주시겠습니까? 준혁은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열었다. 안감 깊숙한 곳에 숨겨둔 비단 주머니를 꺼냈다. 주머니 끈을 풀자 낡은 대추나무 도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준혁은 도장을 손바닥 위에 올렸다. 손때가 묻어 반들반들하게 윤이 났다. 아빠의 체온이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다. 이걸로 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준혁이 물었다. 변호사는 금고 문 중앙을 가리켰다. 자세히 보니 금고 문 한가운데 작은 홈이 있었다. 도장을 끼워 넣을 수 있는 크기의 홈이었다. 저 홈에 도장을 끼워 넣으시면 됩니다. 아버님께서 직접 설계하신 잠금 장치입니다. 오직 이 도장만이 이 금고를 열 수 있어요. 준혁은 천천히 금고 앞으로 다가갔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손이 떨렸다. 이 안에 뭐가 있는 걸까?
아빠가 뭘 남긴 걸까? 준혁은 홀린 듯 도장을 홈에 끼워 넣었다. 딱 맞았다. 마치 처음부터 이 자리를 위해 만들어진 것처럼. 철컥. 묵직한 소리와 함께 금고 문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거대한 금속 문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열렸다. 준혁은 숨을 멈추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금고 문이 완전히 열렸다. 안에는 또 하나의 방이 있었다. 작은 방 한가운데에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그 위에 서류 뭉치와 봉투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변호사가 말했다. 준혁은 조심스럽게 금고 안으로 발을 들여놓았다. 테이블 앞에 서서 그 위에 놓인 것들을 바라보았다. 서류들 사이에 편지 봉투가 하나 있었다. 봉투 위에는 손글씨가 적혀 있었다. 사랑하는 내 아들 준혁에게. 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아빠의 글씨였다. 익숙한 아빠의 필체. 준혁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어들었다. 아버님께서 준혁 군에게 남기신 편지입니다. 변호사가 말했다. 하지만 먼저 설명을 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준혁은 편지를 가슴에 안은 채 변호사를 바라보았다. 아버님은 중동 건설 현장으로 떠나신 뒤 크게 성공하셨습니다. 당시 내전이 끝나고 위험한 지역이었지만 그만큼 기회도 컸죠. 아버님은 그곳에서 사업을 일으켜 큰 재산을 모으셨어요. 준혁은 놀란 눈으로 변호사를 바라보았다. 삼촌은 아빠가 빚쟁이라고 했다. 재산을 다 날리고 죽었다고 했다. 그런데 성공했다고. 아버님은 항상 준혁 군을 걱정하셨습니다. 위험한 곳에서 일하시다 보니 혹시라도 본인에게 사고가 생기면 어린 준혁 군이 어떻게 될까 늘 불안해하셨죠. 변호사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이었다. 아버님은 삼촌을 완전히 믿지 못하셨어요. 돈 앞에서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지 아셨으니까요. 그래서 만약 본인이 돌아오지 못할 경우 어린 준혁 군이 삼촌의 손에 재산을 다 빼앗기고 빈털터리가 될까봐 걱정하셨습니다. 준혁은 가슴이 먹먹해졌다. 아빠는 그때부터 걱정했던 거다. 준혁이 삼촌에게 어떤 대우를 받을지를. 그래서 아버님은 안전장치를 만드셨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내 아들의 인생은 지켜야 한다. 그런 생각으로요. 변호사는 서류 뭉치 중 하나를 집어들었다. 이것이 바로 성인 신탁입니다. 아버님께서 준혁 군이 법적으로 성인이 되는 날에 맞춰 설정해 두신 신탁이에요. 준혁 군이 성인이 되어 이 도장을 가지고 직접 찾아오면 그때 모든 재산을 넘겨주도록 해두셨습니다. 준혁은 서류를 받아들었다. 법률 용어가 가득한 복잡한 서류였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알 수 있었다. 이 서류에 아빠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준혁의 이름도. 현재 준혁 군 명의로 신탁된 자산은. 변호사가 천천히 말했다. 현금, 주식, 부동산을 합쳐 약 800억 원 규모입니다. 800억? 준혁은 그 숫자를 이해할 수 없었다. 800억이라고요? 800억 원이요? 다리에서 힘이 빠졌다. 준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서류가 손에서 떨어져 바닥에 흩어졌다. 800억이요.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버님은 5년 전에 이 재산을 신탁하셨고 그동안 이자와 투자 수익이 더해져 지금의 규모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준혁 군의 것입니다. 준혁은 멍하니 바닥에 앉아 있었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어젯밤만 해도 3만 원이 전 재산이었다. 식당에 팔려갈 처지였다. 그런데 지금 800억 원이라고. 준혁은 떨리는 손으로 아빠의 편지를 열었다. 눈물 때문에 글씨가 흐릿하게 보였다. 준혁아, 아빠의 사랑하는 아들. 내가 이 도장을 가지고 법률사무소를 찾았다면 아빠의 선택이 옳았겠구나. 아빠가 걱정한 대로 너에게 힘든 일이 있었던 거겠지.
아빠는 너를 두고 떠나면서 매일매일 걱정했단다. 삼촌이 너를 잘 키워줄까? 내가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까? 하지만 아빠는 삼촌을 완전히 믿을 수가 없었어. 그래서 이런 장치를 만들어둔 거야. 만약 삼촌이 너를 정말 아들처럼 사랑해서 잘 키워줬다면 이 유산의 30%는 삼촌에게 감사의 뜻으로 증여될 것이다. 240억 원이야. 그 정도면 충분히 보답이 되겠지. 하지만 만에 하나라도 내가 홀대받았다면, 내가 고통받았다면 삼촌에게는 단 한 푼도 주지 말라고 신탁해뒀다. 그건 내 몫이야. 준혁아, 내가 이 편지를 혼자 읽고 있다면 아빠는 내 곁에 없겠지. 그게 아빠는 가장 슬프고 미안하구나. 하지만 이 재산이 너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줄 거야. 이제 내 인생은 내가 선택할 수 있어. 아무도 너를 함부로 대할 수 없어. 사랑한다, 내 아들. 아빠가. 준혁은 편지를 가슴에 안고 소리내어 울었다. 그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다. 아빠는 알고 있었다. 삼촌을 완전히 믿지 못했다. 그래서 이런 장치를 만들어둔 거였다. 준혁 군.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준혁은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들었다. 아버님은 실종되시기 전까지 삼촌께 매달 1,000만 원을 송금하셨습니다. 10년 동안 빠짐없이요. 총 12억 원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준혁은 알고 있었다. 아빠가 매달 돈을 보냈다는 것을. 하지만 삼촌께서는 준혁 군에게 아버님이 빚쟁이라고 거짓말을 하셨죠. 실제로는 빚이 없었음에도요. 준혁의 눈이 커졌다. 빚이 없었다고요? 아버님은 빚이 한 푼도 없으셨습니다. 오히려 삼촌께서 아버님께 빌린 돈이 있었죠. 삼촌께서는 그 사실을 숨기고 준혁 군에게 아버님이 파렴치한 빚쟁이라는 거짓말을 하신 겁니다. 준혁은 배신감에 온몸이 떨렸다. 5년 동안 삼촌에게 들어온 말들이 떠올랐다. 내 아빠가 남긴 빚이 얼마나 줄 알아? 빚쟁이의 아들 주제에. 그 모든 말이 거짓이었다. 준혁은 눈물을 닦고 천천히 일어섰다. 그리고 아빠의 도장을 바라보았다. 낡은 대추나무 도장. 이 작은 도장이 준혁의 인생을 바꿔놓았다. 준혁의 눈빛이 달라졌다. 슬픔과 눈물 대신 단단한 결의가 자리 잡았다. 변호사님. 준혁이 입을 열었다. 아빠는 삼촌이 저를 잘 키워줬을 때만 돈을 주라고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 반대의 경우도 증명할 수 있나요? 삼촌 가족이 저를 구박하고 무시했던 걸요? 변호사는 빙긋이 웃었다. 물론입니다. 아버님께서는 5년 전 신탁을 설정하실 때 이런 부탁을 하셨어요. 아들이 성인이 되면 삼촌이 아들을 어떻게 키웠는지 조사해서 증여 여부를 판단해달라고요. 준혁은 놀란 얼굴로 변호사를 바라봤다. 그래서 저희 법무팀이 준혁 군의 20살 생일이 다가오면서 미리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삼촌 댁의 재정 기록, 준혁 군의 학교 생활 기록부, 아르바이트 급여 내역까지요. 그리고 어젯밤 식당과 선불금 계약을 맺으신 것도 확인했고요. 변호사는 서류 뭉치 중 하나를 집어들었다. 증거는 충분합니다. 삼촌께서 양육비를 어디에 쓰셨는지, 준혁 군은 어떤 환경에서 살았는지 기록이 명확하게 남아있으니까요. 준혁은 그 서류를 바라보았다. 5년간의 고통이 증거로 정리되어 있었다.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변호사가 물었다. 준혁은 눈을 들어 변호사를 바라보았다. 이제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을 거예요. 아빠가 남겨준 이 힘으로 저는 제 인생을 되찾을 겁니다. 준혁이 도장을 꽉 움켜쥐고 있을 때 변호사의 무전기에서 소리가 울렸다. 변호사가 무전기를 꺼내 귀에 대자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대표님, 로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준혁 군의 삼촌이라는 분이 찾아와서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준혁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굳었다. 삼촌이 여기까지 쫓아온 거였다. 어떻게 알고 여기까지? 준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변호사는 무전기를 내리며 차분하게 대답했다. 아마 차량 번호를 보고 추적하신 것 같습니다. 걱정 마세요. 이곳은 저희 법률사무소 지하 보관실입니다. 허락 없이는 아무도 들어올 수 없어요. 무전기에서 다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보호자도 없이 성인도 안 된 애를 어딜 데려왔냐며 고함을 지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준혁은 쓴웃음을 지었다. 성인도 안 됐다고요? 오늘이 제 20살 생일이에요. 법적으로 엄연한 성인이에요. 어젯밤까지만 해도 그 성인인 저를 식당에 팔아넘기려 했던 사람이 지금 와서 보호자 타령을 하고 있네요. 변호사가 준혁을 바라보았다. 준혁 군, 삼촌을 만나시겠습니까? 원치 않으시면 저희가 돌려보낼 수 있습니다. 준혁은 잠시 생각했다. 삼촌을 만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피할 수만은 없었다. 언젠가는 마주쳐야 할 사람이었으니까. 그리고 준혁은 이제 더 이상 예전의 준혁이 아니었다. 만날게요. 준혁이 대답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눈빛만은 단단했다. 직접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직원에게 지시했다. 삼촌을 응접실로 안내해드려라. 잠시 후 응접실 문이 열렸다. 삼촌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왔다. 뒤따라 태준이도 들어왔다. 삼촌은 법률사무소 본관의 압도적인 규모에 잠시 위축된 표정을 지었지만 곧 준혁을 발견하고는 달려왔다. 준혁아. 삼촌은 준혁의 손을 덥석 잡았다. 눈가에 눈물까지 글썽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준혁은 그 연기력에 소름이 돋았다. 괜찮니? 이 사람들이 너한테 무슨 짓 안 했어? 삼촌이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아침에 일어났더니 내가 없어서 얼마나 놀랐는지. 삼촌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마치 진심으로 준혁을 사랑하는 보호자처럼. 하지만 준혁은 알고 있었다. 이게 전부 연기라는 걸. 어젯밤까지 준혁을 식당에 팔아넘기려 했던 사람이 갑자기 걱정이라니. 어서 가자, 준혁아. 오늘 내 생일인데 삼촌이 집에서 맛있는 거 해줄게. 미역국도 끓여주고 케이크도 사줄게. 삼촌은 준혁의 손을 잡아 끌려 했다. 옆에 서 있던 태준이도 어색하게 끼어들었다. 야, 박준혁. 아니, 준혁아. 태준이의 말투가 갑자기 바뀌었다. 아빠가 너 걱정돼서 여기까지 쫓아온 거 봐. 우리 빨리 집에 가자. 응? 준혁은 그 어색한 연기를 보며 가슴이 싸늘해졌다. 5년 동안 식모처럼 부려먹고 돈을 빼앗고 식당에 팔아넘기려 했던 사람들이 지금 와서 가족인 척하고 있었다. 준혁은 천천히 삼촌의 손을 내려놓았다. 떨리는 손이었지만 준혁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삼촌. 준혁이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갈라졌다. 아빠가 저 키우라고 매달 돈 보내셨다면서요? 삼촌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었다. 준혁은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10년 동안 매달 1,000만 원씩 총 12억 원이요. 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목소리는 떨리면서도 또렷했다. 저한테는 아빠가 빚쟁이라고 하셨으면서 그 돈으로 태준이 과외시키고 명품 사주셨던 거예요. 저한테는 구멍난 양말 꿰매 신으라고 하면서요. 삼촌의 얼굴이 붉어졌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게 무슨 소리니? 준혁아, 누군가 너한테 거짓말을 한 거야. 내 아빠가 돈을 보냈다니 그런 적 없어. 삼촌이 널 어떻게 키웠는데? 내 돈으로 먹이고 입히고 재웠는데. 삼촌은 여전히 발뺌하려 했다. 준혁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끝까지 거짓말을 하려는 거구나. 끝까지 나를 속이려는 거구나. 삼촌, 제발 그만하세요.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다. 다 알아요. 여기 다 기록이 있어요. 아빠가 보낸 돈, 삼촌이 쓴 내역, 전부 다요. 삼촌은 할 말을 잃었다. 입을 벌렸다 닫았다를 반복했다. 태준이는 상황 파악이 안 되는 표정으로 두리번거렸다. 그때 변호사가 서류 뭉치를 들고 앞으로 나섰다. 삼촌 앞을 가로막고 서며 차갑게 말했다. 조용히 하시죠. 변호사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서려 있었다. 준혁 군의 아버님은 신탁계약에 이런 조건을 거셨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펼쳐 외삼촌에게 보여주었다. 준혁 군을 친아들처럼 사랑으로 키웠을 시 유산의 30%인 240억 원을 삼촌에게 증여한다. 240억? 그 숫자를 듣는 순간 외삼촌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숨이 멎은 듯한 표정이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240억이라고요? 삼촌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탐욕으로 눈이 번뜩였다. 그러니까 내가 준혁이를 키웠으니까 240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삼촌은 갑자기 태도를 바꿨다. 준혁에게 달려가 손을 잡으려 했다. 준혁아, 삼촌이 그동안 널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지? 삼촌이 널 내 아들처럼 키웠잖아. 그치? 준혁은 삼촌의 손을 피했다. 역겨웠다. 240억이라는 말에 갑자기 사랑 타령이라니. 옆에서 태준이가 삼촌의 팔을 흔들었다. 아빠, 240억이래. 우리 부자 되는 거야? 태준이는 상황 파악도 못한 채 들떠 있었다. 철없는 모습에 준혁은 한숨이 나왔다. 하지만 변호사의 다음 말이 그들의 기대를 산산조각 냈다. 하지만 삼촌께서는 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셨습니다. 삼촌의 표정이 굳었다. 뭐라고요? 저희 법률사무소가 확인한 결과 삼촌께서는 신탁계약에 명시된 정상적인 보호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말했다. 오히려 부당한 대우로 준혁 군의 권리를 침해했습니다. 양육비를 착복하고 준혁 군의 근로 수입을 빼앗고 심지어 준혁 군을 식당에 선불금을 받고 넘기려 했습니다. 삼촌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건. 변호사는 두꺼운 서류 뭉치를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따라서 삼촌께서는 240억 원을 받을 자격을 스스로 포기하신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스스로 버리셨습니다. 삼촌의 다리가 휘청거렸다. 옆에 있던 의자를 붙잡고 간신히 서 있었다. 240억을. 내가. 삼촌은 중얼거렸다. 눈에 초점이 없었다. 240억이라는 거대한 금액이 손에서 빠져나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았다. 준혁은 그런 삼촌을 바라보았다. 가슴이 아팠다. 분노도 있었고 서러움도 있었다. 하지만 가장 큰 감정은 슬픔이었다. 삼촌. 준혁이 입을 열었다.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저는 삼촌이 저를 조금이라도 사랑해 주시길 바랐어요. 아빠가 안 계시니까 삼촌이 제 가족이라고 생각했어요.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냥 가족처럼 대해주시기만 했어도 저는 감사했을 거예요. 준혁은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이었다. 근데 삼촌은 저를 식모처럼 부리고 돈을 빼앗고 결국 식당에 팔아넘기려 했어요. 아빠가 주신 마지막 기회까지 삼촌이 버리신 거예요. 이제 제가 삼촌께 드릴 건 없어요. 삼촌은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든 듯 준혁에게 달려들었다. 준혁아, 삼촌이 잘못했어. 삼촌이 정신이 없었어. 제발 한 번만 봐줘. 응? 240억이잖아. 그 돈이면 우리 다 같이 잘 살 수 있어. 삼촌은 준혁의 옷자락을 붙잡고 매달렸다. 하지만 경호원들이 삼촌을 떼어놓았다. 손님 진정하세요. 저 애가 내 조카야. 내가 키웠다고.
삼촌은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다. 변호사가 차갑게 말했다. 그리고 삼촌,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변호사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부당하게 사용하신 양육비와 준혁군의 아르바이트비는 법적으로 전액 환수 조치하겠습니다. 삼촌의 얼굴이 더 하얗게 질렸다. 환수요? 네. 12억 원의 양육비 중 준혁군에게 사용된 금액은 극히 일부입니다. 나머지는 삼촌 댁의 빚을 갚거나 태준 군의 사교육비로 쓰셨죠. 그 금액은 전부 돌려받겠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삼촌 앞에 내밀었다. 그리고 식당 선불금 건은 형사 고소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변호사를 준비하시죠. 고소요? 삼촌은 비틀거렸다. 다리에 힘이 풀린 듯 바닥에 주저앉았다. 아니에요. 나는 그냥 준혁이 앞길을 위해서 성인도 되지 않은 조카를 선불금 받고 식당에 넘기려 한 것이 앞길을 위한 거였습니까? 변호사의 목소리는 차갑기 그지없었다. 태준이는 그제야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았다. 삼촌 옆에 쪼그려 앉아 팔을 흔들었다. 아빠, 일어나. 이게 무슨 소리야? 우리 어떡해? 하지만 삼촌은 대답하지 못했다. 멍하니 허공을 바라볼 뿐이었다. 경호원들이 다가와 삼촌을 일으켜 세웠다. 모시고 나가겠습니다. 변호사의 지시에 경호원들이 삼촌을 부축해 나갔다. 삼촌은 끌려나가면서도 계속 중얼거렸다. 240억. 240억이. 태준이도 따라 나가며 뒤를 돌아보았다. 준혁과 눈이 마주쳤다. 태준이의 눈에는 원망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준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들이 나가는 모습을 지켜볼 뿐이었다. 응접실 문이 닫혔다. 삼촌의 비명소리가 점점 멀어져 갔다. 준혁은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다. 손에는 여전히 아빠의 도장이 쥐어져 있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준혁군.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괜찮으십니까?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지 않았다. 하지만 동시에 어딘가 후련하기도 했다. 5년 동안 짓눌려 살았던 무게가 조금은 가벼워진 것 같았다. 변호사님. 준혁이 입을 열었다. 감사합니다. 아빠가 남긴 걸 지켜주셔서요. 변호사는 고개를 숙였다. 저는 약속을 지켰을 뿐입니다. 이제 남은 건 준혁 군의 몫이에요. 준혁은 손에 쥔 도장을 내려다보았다. 낡은 대추나무 도장. 아빠가 남긴 마지막 선물. 준혁은 그 도장을 가슴에 꼭 안았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었다. 며칠 후 계절이 바뀌었다. 실린 겨울 바람이 지나가고 어느덧 봄이 왔다. 삼촌의 집을 뛰쳐나왔던 그 차가운 새벽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캠퍼스에는 파릇한 봄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준혁은 서울대학교 정문 앞에 서 있었다. 더 이상 구멍난 양말을 신고 있지 않았다. 뒤축이 꺾인 낡은 운동화도 태준이가 입다 버린 헌옷도 아니었다. 깔끔한 셔츠에 단정한 재킷, 잘 맞는 구두까지. 아버지가 남겨준 유산으로 정갈하게 갖춰 입은 준혁의 모습은 그 누구보다 빛나는 20살 대학생 그 자체였다. 준혁은 정문 앞에서 잠시 멈춰섰다. 고개를 들어 파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다. 준혁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봄 기운이 폐 속 깊이 들어왔다. 상쾌했다. 살아있다는 게 느껴졌다. 아빠 나왔어. 준혁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정문 위에 새겨진 서울대학교라는 글자가 햇살을 받아 반짝였다. 몇 달 전만 해도 이곳에 올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합격 통지서를 받았을 때 삼촌은 화면을 보지도 않고 준혁의 손을 뿌리쳤었다. 등록금 낼 돈이 어디 있냐며 당장 치우라고 했었다. 하지만 지금 준혁은 이곳에 서 있었다.
당당하게 아무에게도 눈치 보지 않고. 오늘은 입학식 날이었다. 준혁은 가방끈을 고쳐 잡고 정문을 향해 걸어갔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 준혁을 불렀다. 준혁 군. 익숙한 목소리였다. 준혁이 뒤를 돌아보니 변호사가 서 있었다. 여전히 기품 있는 수트 차림이었고 얼굴에는 온화한 미소가 띄어 있었다. 변호사님 오셨어요? 준혁이 반갑게 인사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가왔다. 입학식에 혼자 오시면 섭섭하실 것 같아서요. 아버님을 대신해서 축하드리러 왔습니다. 준혁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아빠를 대신해서라는 말이 가슴 깊이 와닿았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변호사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준혁에게 건네며 말했다. 입학 선물입니다. 이건 제가 드리는 게 아니라 아버님께서 미리 준비해 두신 거예요. 준혁은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받았다. 상자를 열자 안에는 작은 태블릿이 들어 있었다. 이게 뭐예요? 아버님께서 5년 전 신탁을 설정하실 때 영상 메시지를 함께 맡기셨습니다. 준혁 군이 성인이 되어 대학에 입학하는 날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준혁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아빠의 영상 메시지라고. 아빠의 얼굴을, 아빠의 목소리를 다시 볼 수 있다고. 준혁은 태블릿 화면을 켰다. 잠시 로딩 화면이 지나가고 영상이 재생되었다. 화면 속에 아빠가 나타났다. 5년 전의 아빠였다. 지금보다 조금 젊어 보였지만 그 환한 미소는 준혁의 기억 속 아빠와 똑같았다. 아빠는 카메라를 바라보며 말하기 시작했다. 준혁아. 아빠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다. 준혁은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다. 5년 만에 듣는 아빠 목소리였다. 준혁아,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내가 20살이 됐다는 거겠구나. 벌써 그렇게 컸구나. 아빠가 내 곁에서 이 순간을 함께 못해서 정말 미안해. 아빠의 눈가가 붉어졌다. 하지만 아빠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준혁아, 아빠가 이 돈을 맡기면서 기도를 했어. 내가 20살이 되었을 때 아빠가 내 곁에서 이 돈을 같이 쓸 수 있다면 가장 행복하겠지만 아빠가 내 곁에 없더라도 이 돈이 너의 단단한 성벽이 되어줬으면 좋겠다고. 준혁은 태블릿을 두 손으로 꼭 잡았다. 화면 속 아빠의 얼굴이 눈물 때문에 흐릿하게 보였다. 아빠는 내가 돈 때문에 꿈을 포기하지 않길 바랐어. 내가 하고 싶은 공부가 있으면 마음껏 하고 가고 싶은 곳이 있으면 마음껏 가고 먹고 싶은 것도 마음껏 먹어. 이제 고생은 끝났으니까. 아빠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준혁아, 남의 눈치 보지 마. 아빠가 없어서 힘들었지? 외로웠지? 그거 다 알아. 하지만 이제는 당당하게 살아. 넌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어. 아빠의 자랑스러운 아들이니까. 아빠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어났다. 사랑한다, 내 아들. 아빠가 항상 지켜볼게. 영상이 끝났다. 화면이 꺼졌지만 준혁은 한참 동안 태블릿을 내려놓지 못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하지만 슬픈 눈물만은 아니었다. 아빠의 사랑을 확인한 눈물. 가슴속 깊은 곳에 남아있던 응어리가 씻겨 내려가는 눈물이었다. 준혁 군, 괜찮으세요?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준혁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괜찮아요. 아빠 얼굴 보니까 너무 보고 싶었거든요. 준혁은 태블릿을 소중히 가방에 넣었다. 이건 평생 간직할 보물이 될 거다. 아빠의 마지막 선물이니까. 변호사가 준혁과 나란히 걸으며 말했다. 참, 삼촌 소식 들으셨습니까? 준혁은 고개를 저었다. 솔직히 듣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변호사가 먼저 꺼낸 말이니 들어보기로 했다. 아버님이 보내신 양육비를 부당하게 사용한 내역이 밝혀지면서 환수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삼촌께서는 살던 집을 처분하셔야 할 상황이에요. 준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변호사가 말을 이었다. 태준 군도 대학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고액 과외 덕에 겨우 붙었던 대학이었는데 등록금을 낼 형편이 안 되니까요. 지금은 생계를 위해 일자리를 찾고 있다고 하더군요. 준혁은 멈춰섰다.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삼촌과 태준이의 소식을 들으니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다. 하지만 복수심 같은 건 느껴지지 않았다. 통쾌함도 없었다. 그냥 담담했다. 이제 저랑은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준혁이 조용히 말했다. 원망도 안 해요. 그냥 이제 저는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인생을 살겠죠.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준혁의 성숙한 태도에 감탄하는 것 같았다. 현명한 생각이십니다. 아버님께서도 분명 그걸 바라셨을 거예요. 두 사람은 다시 걸음을 옮겼다. 입학식장이 있는 건물이 저 멀리 보였다. 건물 앞에는 새내기 대학생들과 그 가족들이 모여 있었다. 꽃다발을 든 부모님들, 활짝 웃는 학생들. 행복한 풍경이었다. 준혁은 그 풍경을 바라보며 살짝 쓸쓸해졌다. 준혁에게는 꽃다발을 들고 와줄 부모님이 없었으니까. 하지만 바로 옆에 변호사가 있었다. 아빠의 약속을 지켜준 사람이 함께 있었다. 입학식장 앞에 도착했다. 변호사가 준혁을 바라보며 말했다. 준혁 군, 여기까지 왔으니 이제 헤어져야겠군요. 식장 안에는 학생만 들어갈 수 있다고 하니까요.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변호사가 다시 입을 열었다. 아버님께서 맡기신 신탁 금액의 일부는 이제 준혁 군처럼 어려운 환경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장학재단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장학재단이요? 네. 준혁 군 한 사람만을 위한 재단은 아니고요. 준혁 군처럼 어려운 환경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재단이에요. 아버님께서 일부 금액은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하셨거든요. 준혁의 눈가가 다시 촉촉해졌다. 아빠는 준혁만 생각한 게 아니었다. 준혁 같은 아이들, 힘든 환경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는 아이들을 위해 재단을 만들어 달라고 한 거였다. 준혁 군은 공부에만 전념하세요. 저희 법률사무소가 준혁 군의 든든한 가족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변호사는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준혁은 변호사의 손을 꼭 잡았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정말 감사해요. 변호사님이 아니었으면 저는 지금 식당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아빠가 남긴 것도 모른 채로요. 변호사님은 아빠가 보내주신 천사 같아요. 변호사는 손을 내밀었다. 저는 약속을 지켰을 뿐입니다. 이제 들어가세요. 입학식 늦겠습니다. 준혁은 고개를 끄덕이고 입학식장을 향해 걸어갔다. 몇 걸음 걷다가 뒤를 돌아보았다. 변호사가 손을 흔들고 있었다. 준혁도 손을 흔들었다. 입학식장 앞에서 준혁은 잠시 멈춰섰다. 가방 속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낡은 비단 주머니였다. 그 안에서 대추나무 도장을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렸다. 15년 전 아빠가 떠나며 쥐어준 도장. 이 도장 하나 믿고 버텨온 세월이었다. 삼촌의 구박 속에서 태준이의 멸시 속에서 식당에 팔려갈 뻔한 그 새벽까지 이 도장이 있어서 버틸 수 있었다. 이제 이 도장은 슬픈 과거의 유물이 아니었다. 밝은 미래를 여는 약속의 증표가 되었다. 아빠와 준혁을 연결해주는 영원한 끈이 되었다. 준혁은 도장을 다시 주머니에 넣고 가방에 소중히 보관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앞을 바라보았다. 준혁은 미소 지으며 캠퍼스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어깨를 펴고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더 이상 눈치 볼 필요 없었다. 주눅들 필요도 없었다. 준혁은 이제 자신의 인생을 살 거다.
아빠가 키워준 이 터전 위에서 마음껏 꿈을 펼칠 거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삼촌은 조카를 아들처럼만 키웠어도 240억을 받았을 거예요. 하지만 탐욕이 눈을 가리니까 결국 아무것도 못 받았죠. 욕심이 과하면 가진 것마저 잃는 법입니다. 다른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